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나이 35. 옛날 같으면 결혼 늦어졌다고 사방에서 구박 들을 나이지만 요즘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아마 손주 때문에 빨리 결혼해서 아이 가지라고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슬프게도 그런 잔소리를 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제 성이 금씨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반은 진심으로, 절반은 놀리는 마음으로 저를 진정한 골드미스라고 부릅니다. 돈이 많은 싱글 여자가 아닌 진짜 금씨인데 시집 안 가고 혼자 사는 여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육아에 지치고 시집에 지친 친구들은 저한테 속도 모르고 부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가 신경 쓸 게 뭐 있니? 너 하나 잘 거두고 살면 되는데. 난 요즘 세상 천지 너만큼 부러운 사람이 없다. 아우, 나도 그래. 얘 팔자가 사실 제일 상팔자야. 아주 1시간은커녕 10분도 내 시간이 없어. 난 요즘에 내가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니까. 어머, 나도 결혼 전에는 회사 가는 게 그렇게 지옥 같더니 이제는 회사가 차라리 낫더라고. 적어도 거기에서는 밥 달라고 찡찡거리는 사람 없고 매달리는 사람도 없잖아? 맞아. 속이 터져도 남이니까 욕이나 한 사발하고 치워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서로 쿵짝들이 맞아서 제 팔자가 부럽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며 저를 몰아가면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 부모님 돌아가신 후 진짜 운 좋게도 경제사정 넉넉한 독지가의 후원을 받았어요. 저희 이모와 오래 알고 지내신 여성 기업가셨는데 이모가 저를 돌볼 사정이 되지 않자 한 집에서 돌보기만 해라. 돈은 내가 대주마.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신 분이죠. 덕분에 저뿐 아니라 이모의 두 아들도 얼레벌레 그분의 혜택을 받아 중고등학교 시절 나름 넉넉하다면 넉넉하게 잘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모는 아들 둘 학원 보내고 대학교까지 보내는데 제가 큰 역할했다고 조금도 구박하는 거 없이 정말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 첫째 오빠가 호주로 이민을 가면서 자기 동생과 이모까지 싹 다 끌고 갔는데 그때도 저한테 진지하게 함께 가지 않겠냐고 물어봐 주셨고요. 사실 일찍 부모 잃은 것 치고는 넘치는 사랑, 관심, 배려, 지원을 받으며 잘 자랐죠.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구김없이 풍족하게 잘 자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들 그런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니까요. 하지만 주변 환경이 부족함 없이 받쳐줬다 하더라도 마음에 남은 상처가 오롯이 잘 치유되는 건 또 별개의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 제 눈앞에서 다른 사람 손에 죽음을 맞이하셨거든요. 강도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좁은 곳을 좋아했습니다. 이불장 사이, 가구와 벽 사이, 문틈 사이, 그런 사이의 공간이 주는 일종의 압박감이 저를 오히려 안정시켰다고나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폐쇄 공포증을 겪을 만한 그런 공간이 제게는 아늑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도 공부가 안 되거나 답답하면 북박이장 구석으로 들어가 앉아 있거나 장롱 깊은 곳, 이중 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로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곤 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 속이 상했고 그런 저를 보며 엄마는 특별히 안방에 있는 큰 장롱에 한 구석을 청소한 후 제게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쪽으로 쑥 들어간 후에 그 앞에 이불을 켜켜이 장벽처럼 쌓아주셨죠.
우리 구석탱이 공주님, 너무 오래 있지는 말고 마음 좀 추스리면 바로 나와. 엄마가 불고기 해놓았으니까. 장롱문은 조금 열어둘게. 그게 엄마와 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장롱 안에 들어가고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엄마와 아빠가 안방으로 밀려 들어오고 그 뒤를 쫓아 무기를 든 강도가 두 분을 위협하며 들어왔어요. 엄마는 저라도 보호하려는 마음에 아빠를 끌고 될 수 있는 대로 장롱에서 먼 곳으로 몸을 옮기셨고 두 분은 그 강도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신고를 한 이웃 덕에 경찰이 와서 다행히 막 도망가려던 강도를 잡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그 강도가 저희 부모님의 목숨을 빼앗고 가져가려고 챙긴 건 고작 금 3돈, 액세서리 몇 개, 그리고 다음날 수학여행을 갈 제게 줄 용돈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저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정신과 치료도 오래 받았고 전학도 몇 번 다녔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뒤늦게 찾아온 이모도 무섭고 오직 제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었던 건 당시 부모님의 사건을 처리했던 형사님 뿐이었습니다. 형사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발작을 했고 불안함에 자해까지 하니 어쩔 수 없이 형사님도 제가 눈에 밟혔는지 잠시 자기 집에서 저를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몇 살 터울에 오빠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오빠도 제게 참 잘해주었어요. 하지만 남의 집에 언제고 있을 수는 없으니 제가 조금 안정을 찾은 후 이모는 저를 데리고 이모 집으로 갔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계속 적응을 못해서 방황했어요. 그리고 전학을 3번째 갔던 학교에서 저는 제 평생의 버스를 하나 만났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장했지만 그다지 부유하지 않은 집의 넷째 딸로 위로 오빠 둘 언니 하나가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당연히 그 집의 모든 혜택은 오빠가 가져갔고 언니는 거기에 악이 받쳐 매 순간 전투하듯 부모님을 들이받고 오빠를 들이받으며 사는 집이었어요. 그 가운데 제 친구는 혼자 자기가 할 것들을 찾아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궁리를 하는 친구였죠. 그런데 참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무조건 다 잘 되는 그런 건 없던 모양이더라고요. 병도 가난도 사건 사고도 꼭 그 친구를 지나가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다는 듯 그 친구에게는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어머니는 돈을 벌겠다며 아이들을 두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생활비만 조금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방탕하게 부모님 등골 빼먹던 오빠들은 더 이상 뽑아먹을 게 없었는지 집에 있던 거 싹 들고 튀었고 언니도 난리를 치다가 그나마 남은 거 들고 집을 나간 거죠. 결국 그 친구는 혼자 학교 다니고 자기 자신 챙기면서 오뚜기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항상 저한테는 먼저 이렇게 물어봐 주곤 했습니다. 너 괜찮아? 라고 말이죠. 그 친구가 물어보는 그 괜찮냐는 말이 저한테는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였습니다. 저 사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자려고 누우면 그 강도가 제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아 숨을 헉헉거리며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했고 장롱에 혼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 좋아하던 제가 창문이 일정 크기로 커서 바깥이 훤히 보이지 않으면 한순간도 그 안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극도의 폐소공포증이 생긴 거죠. 호텔도 못 갔어요. 왜 호텔들은 보통 안전을 이유로 창문을 조금만 열게 해놓거나 작게 만들어 놓거나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딱 들어가면 일단 숨이 막혀서 살아남을 수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텐트를 치고 사방 열어놓고 남들이 나를 보던 말던 누워있는 것이 나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예민하게도 저의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알아봐주곤 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서도 일부러 제가 잘 수 있는 곳은 금방 뛰쳐나갈 수 있는 문가나 큰 창문이 있는 곳으로 먼저 가서 선점을 해주었고, 제가 조금만 답답해하는 것 같으면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주었습니다.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친구였죠. 저희의 우정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친자매처럼 서로를 살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가 한 가지 조금 서운했던 거는 아무리 친하게 지냈어도 그 친구의 속을 제가 다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속내를 다 내보인다고는 했지만 어딘가 한 구석, 조금 미심쩍고 찜찜한 구석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게 무언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의 진심 어린 속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걸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 그냥 이 친구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갔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20살, 저와 그 친구의 우정이 처음 흔들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저의 결혼이었어요. 가족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저에게 결혼은 삶의 완성점이자 제 뿌리를 만드는 작업과도 같았습니다. 저보다 13살 많은 남자를 만났고 그의 나이가 주는 아늑함에 정신을 뺏겼죠. 그렇게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제가 봤을 때는 직장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무난해서 나머지 인생을 같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친구가 정말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주변엔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이민을 가게 되어 멀리 떨어져 있게 된 이모한테 물어볼 수도 없으니 사실 제 모든 걸 얘기하고 의논할 수 있는 건 그 친구뿐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도 아니라 정말로 펄펄 뛰며 결사 반대를 하는데 저도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고 함께하고 싶다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걸 그 친구가 그렇게 반대를 하니 당연히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몇 번 제 결혼 문제를 가지고 친구와 살짝 아웅다웅 말다툼을 했습니다. 저는 다 큰 어른들의 싸움이 그렇게 유치하게 흐르다가 절교라는 정말 유치함의 극강까지 찍을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결국 결혼을 2개월 앞두고 저는 그 친구와 절교를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부케도 그 친구가 받는 거였고 가방 들어주는 사람도 웨딩드레스 입은 제 옆에서 화장 고쳐주는 것도 그 친구가 하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저와 절교를 하면서 제 인생에서 떨어져 나가고 나니 정말 우울하더라고요. 결국 눈물바람을 하며 결혼을 마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외롭게 부모님 없는 결혼을 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부모님보다는 그 친구가 야속해서 눈물이 더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 친구가 왜 반대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착하고 다정다감하고 성실한 타입이 아니었어요. 시댁 역시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곳이었죠. 저는 방치되었고 가스라이팅에 정신이 다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마음이 힘드니 결국 다시 생각나는 건 친구뿐이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제가 먼저 사과를 하며 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절교를 했어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친구가 남아 있었고 그 친구가 참 그리웠거든요.
그래도 담담하게 제 전화를 받아주고 저희는 언제 싸웠냐는 듯 다시 옛날 관계로 비슷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살짝 변해버린 것 같은 그 친구의 모습은 저를 좀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투덜거리니 친구가 아주 냉정하게 그러게 왜 그때 말릴 때 말 안 들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자기가 힘든 거를 얘기한다는 거는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라는 걸 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냉정하게 싹 잘라서 그러게 왜 말리는 결혼했냐고 하는데 그 순간 또 빈정이 확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제가 한마디 하면 이것이야말로 다시 싸우자고 하는 게 될 게 뻔해서 그냥 넘어가고 했습니다. 친구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더 이상 저한테 험한 소리는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끝에 항상 친구가 뭔가 자기 속 얘기를 끝까지 하지 않고 얼버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아이가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으니 저도 그 아이를 대하는 게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로 이 친구 말을 안 듣고 결혼을 한 게 이렇게까지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 만큼 큰 잘못인가 싶기도 하다가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계속 빌면서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여튼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어쨌거나 저희의 아슬아슬한 우정은 그렇게 끊길 듯 말 듯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3년 차. 저는 결국 이혼을 했어요. 이른 나이에 결혼하고 헤어져서 사실 제가 결혼을 했었다는 걸 그 이후에 만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를 사람들이 골드미스 그렇게 불렀던 거고요. 제 주변에 그래서 이혼 사실을 아는 건 그 친구뿐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아무래도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도 생기고 저는 점점 그 친구와 불가금 불가원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니 어떤 것들은 말없이도 덮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35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없었던 시절보다 함께한 시간이 더 길어진 그해, 친구는 제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30살이나 많은 남자랑요. 잠깐만, 남편 될 사람 나이가 몇이라고? 65세. 그 사람 아들이 올해 38이야. 그러니까 네 아들이 지금 너보다 나이가 많은 거네? 족보 너무 꼬이는 거 아니니? 아니 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은퇴한 사람이지 뭐. 뭘 하긴 뭘 해. 그냥 집에 있지. 너 진짜로 결혼을 할 거야? 아니 혹시 돈이 필요해서 그래? 그 사람 돈이 많아? 아니야. 공무원이었어서 연금은 좀 나오지만 돈 많은 사람은 아니야. 진짜 나는 널 알다가도 모르겠다. 친구는 결혼식도 생략했습니다. 나이 많은 남편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결혼식도 없고 친구들 인사도 없이 무슨 팔려가는 것 마냥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대체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답답함에 또 한동안 제 쪽에서 연락을 끊었죠. 하지만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게 무 자르듯 쉽게 잘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안부 묻다가 대화를 하게 되고 그렇게 저희는 또 인연의 끈을 이어나갔습니다. 친구에게 전해 듣는 그 남편은 말로만 듣기에는 꽤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10년 전에 사별하고 아들과 둘이 사는데 결혼하면서 아들은 독립해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를 많이 아껴주고 친구 역시 목소리에서 꽤나 안정적인 느낌을 풍기길래 저도 몇 번 얘기 나눈 후에는 마음을 좀 풀고 놓았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서로 좋아서 잘 지내면 그걸로 되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것은 새옹지마가 맞나 봐요. 매일 아침 냉수 마찰하면서 건강을 뽐내던 친구의 남편이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더 되었을 때 말이죠. 그때부터 눈물겨운 친구의 병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수발을 들면서 시간이 없으니 자연히 저와는 또 연락이 뜸해졌죠. 그냥 지켜보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싶어 저도 잊은 듯 살던 어느 날 저는 길에서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몰라도 저는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부모님을 그렇게 비명에 보내게끔 한 사람, 장롱 안에 숨어 그 틈으로 똑똑히 봤던 그 얼굴, 바로 저희 부모님을 해친 그 강도였습니다. 처음 그 강도를 만난 건 간만에 친구와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멀리 약속 잡아 나오기 힘드니 제가 그 집 근처까지 가서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정류장에서 버스 노선도를 보고 있는데 그 강도가 어슬렁어슬렁 주변을 둘러보며 걸어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손발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얼어붙어서 저도 모르게 우뚝 선 채 빤히 그 사람을 바라봤는데 시선이 느껴졌는지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뭘 봐, 씨!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를 살려준 건 그 강도한테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어요. 너는? 이 기집애 아빠가 전화를 하면 째깍째깍 받아야지 뭘 한다고 지금 받아? 뭐? 남편 수발? 이게 아주 한동안 안 맞았지? 늙은 네 남편 목숨줄 내 손으로 끊어놓기 전에 당장 돈 들고 튀어와! 그러면서 거칠게 전화를 끊고 휘적휘적 반대편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숨을 고르며 한동안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한동안 안 먹던 진정제를 며칠간 먹으며 안정을 취한 다음에야 조금 정신이 들더라고요. 어딘가에 말할 곳도 없고 답답하기만 해서 혼자 고민하다 무작정 친구의 집 쪽으로 갔습니다. 자기 남편 돌보느라 저와 얘기 나눌 시간이 없다 해도 그냥 집 앞에서 얼굴만 봐도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친구를 만나러 간 곳에서 저는 너무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멀리서 친구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는 게 보여서 저는 내심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친구라고 텔레파시가 이렇게 통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다가간 건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바로 그 강도였습니다. 대체 왜 자꾸 와요? 이게 그러니까 진즉에 돈을 빨리빨리 가져왔으면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오겠어? 딸년이라고 그나마 연락하는 되는 게 이따위로 아빠를 방치해? 그러니까 왜 자꾸 나한테 들러붙어 이러냐고. 내가 지난 세월 얼마나 아빠 대신 속죄하면서 마음 졸이고 살았는지 알아? 속죄? 하!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내놔. 네 남편 돈 많다며, 연금 빵빵하다며. 제발 좀.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는데 제 모든 정신을 쏟고 있던 그때 그 강도가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는 10,000원짜리 몇 장을 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시선 끝에 친구가 얼빠진 얼굴로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게 비틀거리며 다가오더라고요. 저기 내 말 좀.
너 방금 그거 뭐야? 아니, 내가 설명을 할게. 설마 너 내 상처를 알고도 이 사실을 말 안 한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친구는 극구 부인하며 제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람을 해한 죄로 감옥을 간 후 자기라도 속죄하고 싶었던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친구로 저를 만났고 제 사정은 모른 채 친해졌다고 했습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난 후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말하기에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계속 제 옆에 맴돌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며 친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제 충격을 깰 만큼 더 충격적인 얘기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미안한데 네가 내 며느리가 되어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 첫 번째, 친구의 아버지의 정체 때문에 정지했던 제 사고는 두 번째, 친구의 어이없는 말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너 제정신이야? 지금 그 말은 또 뭐야? 아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갑자기 뭐? 며느리? 일단 어디 가서 좀 앉아서 얘기하자. 나 정말 생각 많이 했거든? 저는 뭐에 홀린 듯 친구를 따라가 그 앞에 앉았습니다. 친구가 천천히 제게 말하더라고요.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말부터 시작한 그 아이의 말에 저는 대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쓰러지고 나서 나도 건강검진을 받았어. 몸에 나쁜 것들이 가득하더라. 괜찮았어. 어차피 남편 가고 나면 나도 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 너 내 결혼 반대했지?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놓을 수가 없었어. 아버지 잡아간 후 홀로 남은 내게 아버지의 죄가 내 죄는 아니라고 말해준 사람이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혹시... 맞아. 그 사람 우리 아빠 잡아간 그 형사야. 물론 그 사람은 몰라. 그 많은 피해자 가해자의 가족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니까. 나만 기억할 뿐이고 내가 고아라는 걸 믿어줬을 뿐이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그 사람의 아들 정말 착해. 자기랑 별로 나이 차이 안 나는 나한테도 꼬박꼬박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내 아들이랑 만나줘. 그래서 결혼까지 해서 네가 내 며느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자꾸만 친구 사진 보여주고 칭찬하고 그랬던 거였어요?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그때 낮고 다정한 목소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돌아본 곳에는 오래전 저한테 잘해주었던 그 형사님의 아들이 서 있었고요. 여긴 어떻게... 아버지가 아까부터 찾으시는데 이렇게 오래 아버지 두고 나가신 적이 없었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찾으러 나왔어요. 그러다 얘기를 듣게 됐네요. 미안해. 이런 식으로 알게 하려는 것도, 이런 말을 하려는 것도... 저 알고 있었어요. 사진 보여주실 때부터 알았습니다. 제 첫사랑, 제가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는 첫사랑이 어머니 친구라는 걸. 그래서 사실 만나보고 싶었어요. 세상 참 좁고 또 황당한 일이 한둘이 아니죠. 그날 친구는 저와 그 오빠를 두고 집으로 들어갔고
저와 그 오빠는 정말 오랜 시간 서로의 지난 세월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눴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못할 황당하지만 깊은 인연에 대한 것들을 말이죠. 그렇게 만난 저와 제 친구의 아들, 그 오빠는 이후에도 몇 번 만나서 서로 속 얘기도 하고 서서히 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 제 친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인 몸을 전혀 돌보지 않은 탓이었어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은 모두 아들에게 돌아갔고 그 아버지는 뒤늦게 딸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 걸 알고 펄펄 뛰다가 또 사고를 쳤죠. 그 사고로 인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는 첫사랑 오빠와 결혼을 했습니다. 친구 살아생전 며느리는 되지 못했지만 제사 챙기며 친구 덕에 많이 호전되신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비로소 저한테 진짜 가족이 생긴 느낌입니다. 친구 덕에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